예 신부님, 예 간호사님. 화학연구원이었던 비 부인은 인품이 갑작스럽게 변했다. 농담과 싱거운 소리를 했고 충동적으로 익살꾼 노릇을 했다. 무엇보다도 경박스러워졌다. 그녀의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제 더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벼운 조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뇌종양으로 판정이 났다. 수막종이길 바랐지만 머리뼈 절개술을 실시한 결과 양쪽 이마엽의 안쪽에 커다란 암종이 있었다. 그녀를 만나보니 어찌나 말이 많고 변덕스러운지 익살꾼, 간호사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익살과 농담에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익살꾼이었다. 어떤 때는 나에게 예 신부님이라고 했다가 예 간호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 선생님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세 가지 말을 아무렇게나 바꿔가며 쓰는 것 같았다. 내가 물었다. 제가 누구죠? 얼굴에 난 턱수염을 보면 대수도원장 같다는 생각도 들고 흰옷을 보면 간호사 같기도 하고 청진기를 보면 의사 선생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 전신은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신부, 간호사, 의사는 구별하실 수 있지요? 그럼요. 하지만 내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신부님이든 간호사든 의사든 그게 뭐 대수겠어요? 이후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을 섞어서 예 신부 간호사님, 예 간호사 의사님 하는 식으로 대답했다. 좌우 식별 검사를 해보았지만 검사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오른쪽과 왼쪽을 자기 내키는 대로 대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각과 주의면에서 좌우를 판단하는 데는 결함이 있었지만 반응면에서는 혼란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지적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왼쪽, 오른쪽이나 오른 왼쪽 오른쪽이나 오른쪽 왼쪽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묻자 그녀는 화학자답게 분명하게 말했다. 물론 차이는 있지요. 좌우는 각각의 대칭체이니까요.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게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요. 손, 의사, 간호사, 좌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당황한 내 얼굴을 보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단 말이에요. 모두들 아무래도 좋다고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좋단 말씀이시군요. 그녀는 더는 몰아붙이지 않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머뭇거렸다.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에는 마음이 쓰입니까? 아니면 그건 역시 아무래도 좋습니까? 물론이에요.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즉석에서 대답했다. 마치 농담을 하거나 상대방을 놀리거나 포커판에서 이겼을 때 내뱉는 말투 같았다. 이것은 틀림없는 부정일까? 아니면 짐짓 강하게 보이기 위한 행동일까? 그것도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감정의 움직임을 숨기기 위한 위장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가 속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정을 봐서는 알 수 없었다. 감정도 의미도 그녀의 세계에서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그 어떤 것이든 현실의 사물로서 비현실의 것으로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균일화되고 동등한 가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친구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별반 신경을 쓰지 않고 무관심했다. 너무나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워서 재미있는 한편 무섭기도 했다. 지적이고 머리도 뛰어난데 어떤 까닭인지 비 부인은 정상이 아니라 혼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윌리엄 톰슨과 음악가 피 선생을 떠올렸다. 이것은 루리아가 말한 균일화의 한 예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장에서도 말했지만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뒷이야기. 이 환자의 경우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무관심과 균일화를 보이는 상태는 아주 진기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신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악증이라고 불렀다. 1세기 전에 슈링스 잭슨은 이를 가리켜 신경계가 해체되는 하나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했다. 이 병을 자각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병 자체로서는 드물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마 통찰력 자체가 해체되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똑같은 병리를 1년에도 몇 차례나 마주했지만 그 원인은 가지각색이었다. 때로는 환자가 그저 재미있는 익살꾼일 뿐인지 아니면 분열증인지를 처음에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연히 나는 노트에서 1981년에 진료한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 대해 적어놓은 내용을 발견했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굉장히 빠른 말투로 충동적으로 이야기했다. 게다가 무관심한 듯했다. 중요한 것이든 하잘 것 없는 것이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진지한 것이든 농담이든 빠른 말투로 별다른 고려도 없이 툭툭 내뱉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전혀 상반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하는가 싶으면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허리가 삐었다고 말한 뒤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여러 가지 의문을 던져 이 관찰의 결론을 대신했다. 잠재기억의 장애로 인해 내뱉어진 꾸며낸 이야기가 어느 정도나 섞여 있을까? 이마엽의 무관심, 균이라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까? 기묘한 분열병적인 혼란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 어느 정도나 인격이 훼손되어 감정이 단선화되어버린 것일까? 어느 정도나 인격이 훼손되어 감정이 단선화되어버린 것일까? 정신분열증 가운데 아희적 육해라고 부르는 것, 파과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 증상은 기질적 건망증 및 이마엽 증후군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그러한 증상들은 지독한 악성이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상태에서 회복되어 그것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익살스럽고 때때로 재기가 넘치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세계는 분해되고 침식되어 무질서와 혼돈 상태에 있다. 이미 어떠한 마음의 기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한 지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렇다 해도 이런 증상이 끝단 곳은 바보스러움의 끝없는 심연, 경박함의 끝없는 심연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뿌리도 없는 풀처럼 떠돌며 뿔뿔이 흩어져 있다. 루리아는 일찍이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브라운 운동밖에 하지 못하는 무질서하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운동을 그저 되풀이하기만 하는 환자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루리아가 그런 환자를 보고 분명히 느꼈던 공포를 나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루리아는 공포에 떨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자극받아 훌륭한 견해를 피력했다. 루리알의 글을 읽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보르헤스의 기억여왕 푸네스. 나의 기억은 쓰레기 더미와 같습니다 하는 그의 푸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이 포프의 던사이드 바보열전이다. 던사이드, 그것은 우매함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이다. 어리석음이야말로 세계가 막을 내리는 광경인 것이다. 위대한 반역의 수괴여, 네가 그 손으로 막을 내리면 세계의 온갖 것들은 암흑에 휩싸이네. 투렛 증후군에 사로잡힌 여자. 익살꾼 틱 레이에서 나는 비교적 약한 증상의 투렛 증후군에 대해서 말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투렛 증후군 환자 가운데는 괴상하고 광폭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 물론 투렛 증상을 자신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충동이 일어나는 극심한 혼란 상태와 중압 때문에 진정한 정체성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투렛 증후군 환자 자신이나 다른 많은 의사들도
투렛 증후군 환자 가운데는 증상이 극히 심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환자들은 인격이 분열되어 정신 이상을 일으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 또한 기묘한 환몽 상태에 빠지거나 팬터마임을 하기도 하고 흉내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투렛 증후군, 즉 슈퍼 투렛 증후군은 극히 드문데 발병률이 아마 일반적인 투렛 증후군의 50분의 1 정도일 것이다. 증상도 질적으로 달라서 일반적인 투렛 환자의 증상보다 훨씬 심하다. 이것은 투렛 정신병이며 이 병에 걸리면 정체성까지 위험해진다. 그러나 일종의 정신병이기는 하지만 생리학적으로나 중의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신병과는 전혀 다르다. 반면에 인격이 무너진다는 점에서는 엘도파가 생기는 격렬한 운동성 정신 이상이나 코르사코프 정신병에서 보이는 작화증과 공통점이 많다. 정체성의 문제 참조. 그리고 그것은 이처럼 인격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도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맨 처음 접한 투렛 증후군 환자 레이를 진료한 다음 날 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다. 그날 뉴욕 거리에서 적어도 3사람의 투렛 증후군 환자를 발견한 것이다. 3사람 모두 레이처럼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어찌 보면 레이보다도 증상이 훨씬 심해 보였다. 바로 그날이야말로 내가 신경의로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날이었다. 얼핏 본 것만으로도 나는 심한 투렛 증상이 무엇인가를 배운 것이다. 동작의 틱 증상과 격련이 있을 뿐 아니라 지각, 상상력, 정욕 등에서도 틱 증상과 비슷한 발작을 일으켰다. 그것은 전 인격에 걸친 발작이었다. 나는 이미 레이를 통해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한다. 병원과 병동이 병세를 관찰하기에 늘 적절한 장소라고는 말할 수 없다. 적어도 기질적인 원인으로 충동, 모방, 의인화, 반응, 상호작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이들 장소는 그 병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병원이나 연구소, 병동은 모두 환자의 이상한 행동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규제하거나 생활자로서의 환자가 아니라 환자의 행동에만 의사의 관심을 집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은 어떤 류의 검사와 작업을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신경학에는 적절하지만 시야가 넓은 자연주의적 신경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연주의적 신경학에서는 실생활에서 자신을 의식하거나 감시받지 않는 상태의 환자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환자들의 충동적인 모습도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물론 관찰자는 자신이 관찰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뉴욕과 같은 거대 도시의 이름도 모르는 길거리만큼 환자를 관찰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없다. 그런 곳이라면 환자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노출되어 해방된 모습 혹은 집에 예속된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길거리 신경학에는 존경받을 만한 선구자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파킨스는 찰스 디킨슨보다 40년이나 앞서 런던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이름이 붙게 된 병을 진료소가 아니라 런던의 혼잡한 길거리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사실 병원 안에서는 파킨슨 병을 제대로 보거나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원초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경련, 온몸의 마비 현상, 도착증 등 이 병 특유의 성질이 충분하게 드러나는 것은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길거리에서이다. 파킨슨 병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생활하는 장소를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투렛 증후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매기와 판델의 유명한 책 틱, 1901년의 서문에 나오는 어떤 틱 증후군 환자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에는 파리의 길거리에서 관찰된 사람들을 흉내내는 이상한 틱 증후군 환자가 묘사되어 있다. 릴케도 말테의 수기에서 파리의 길거리에서 본 현기증 증상이 심한 틱 증후군 환자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내 경우에도 병원에서 진찰한 레이가 아니라 다음날 길거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더욱 놀라웠다. 특히 어떤 장면은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60대로 보이는 백발의 노 부인에게 눈길이 사로잡혔다. 그냥 보기에도 노 부인은 뭔가 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 도대체 왜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사람을 지나칠 때마다 틱 증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를 악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동정을 느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경련이 옮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녀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도 경련을 일으켰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가까이 다가가서야 나는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단순히 흉내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희화화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옳다. 1초, 아니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습관을 알아차렸다. 그때까지 나는 수많은 팬터마임이나 흉내내기, 피에로나 마술을 보았지만 그때 본 섬뜩한 광경에 필적할 만한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몸짓을 흉내냈다. 거의 순간적이고도 자동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동작으로 모방을 했던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모방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단순히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서 몸으로 흉내냈다. 특히 사람들의 두드러진 몸짓과 표정을 과장되게 흉내냈다.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게 아니라 발작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모두 지독하게 빨라지고 왜곡되었다. 따라서 천천히 짓는 미소는 빨라져서 거칠고 순간적으로는 일그러지는 얼굴이 되었고, 점잖은 몸집도 빨라져 경망스럽고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변했다. 한 블록 정도의 짧은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극도로 흥분한 이 노부인은 4,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흉내냈다. 만화경과도 같은 빠르기였다. 하나의 흉내는 1, 2초 정도에서 끝났고 그보다 빨리 끝나는 흉내도 있었다. 전부 앞에서 고작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토록 우스꽝스러운 모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차, 3차 모방이 되어 있었다. 흉내를 당한 사람들은 찔끔하거나 화를 내면서 그녀를 째려보았다. 그러면 그녀는 다시 그것을 왜곡해서 흉내냈다. 그러면 그들은 더욱 분노하거나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괴이한 공명현상 혹은 상호작용이 점점 퍼져나가 모두가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멀리서 보고 혼란을 일으킨 원인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노부인은 그 누구의 흉내도 낼 수 있었다. 흉내를 내므로써 자기 자신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그 누구도 될 수 없었다. 수많은 얼굴, 가면, 인격을 가진 이 여성에게 이다지도 많은 정체성이 소용돌이치는 상태는 대체 어떤 것일까? 답은 즉시 나왔다. 1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나왔다. 자기 자신 및 타인에게서 오는 압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미 폭발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 벼랑간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노부인은 샛길로 들어가서 초췌한 모습으로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흉내낸 4, 50명의 몸짓과 자세, 표정과 태도, 즉 그녀의 모든 레퍼토리를 토해냈다. 커다란 팬터마임과도 같은 동작 한 차례로 개걸스럽게 먹었던 50명의 정체성을 모두 토해낸 것이다. 통행인을 흉내내는 행위는 2분간 계속되었지만 그것을 토해내는 것은 한 차례로 끝났다. 10초 사이에 50명을 토해낸 셈이다. 한 사람당 불과 0.2초가 걸린 셈이다. 얼마나 빨리 토해냈는가? 그 후 나는 투렛 증후군 환자와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을 관찰하고 비디오로 찍으면서 몇백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뉴욕의 길거리에서 본 환영과도 같은 2분간의 사건만큼 많은 것을 재빠르면서도
날카롭게 가르쳐준 경우는 없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슈퍼투렛 증후군 환자가 극심한 이상 상태에 빠지는 것은 환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기질적인 변덕 탓이다. 그것은 중증의 슈퍼 코르사코프 증후군과 조금 비슷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되는 원인이나 목적은 전혀 다르다. 슈퍼투렛 증후군 환자의 슈퍼 코르사코프 증후군 환자는 질이 멸렬한 상태로 내몰려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코르사코프 증후군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환자 자신이 그 상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투렛 증후군 환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비참하리만치 정확하게 자각한다. 아이러니하고도 냉혹한 일이지만 어쨌든 환자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나 환자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기분이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코르사코프 증후군 환자가 기억상실과 무기력에 시달리는 데 반해 투렛 증후군 환자는 이상한 충동으로 내몰린다. 그 충동은 환자 자신이 일으킨 것이지만 동시에 그 자신도 그러한 충동의 희생자이다. 그는 충동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코르사코프 증후군 환자와는 달리 투렛 증후군 환자는 병과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병과 싸우면서도 병과 친숙해지고 병과 유희를 버린다. 따라서 투렛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갖가지 형태의 대립과 친숙함이 발견된다. 투렛 증후군 환자는 억제라는 정상적인 보호장벽, 다시 말해서 기질적으로 결정되는 정상적인 자아의 경계가 없다. 따라서 그들의 자아는 살아있는 한 언제나 공격에 노출된다. 내측과 외측에서 오는 충동에 휩쓸려 공격을 받는 것이다. 그 충동은 기질적인 원인에서 오는 발작적 충동일 뿐 아니라 인격, 의인격이라고 말해야겠지만 과 관련 있는 유혹적인 것이다. 자아는 어떤 식으로 이 공격을 견뎌낼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한 파괴와 압박에 직면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짓부서진 투렛화한 영혼이 이것은 내가 나중에 진료한 환자가 쓴 표현이지만 살아가는 걸까? 투렛 증후군 환자의 혹은 생리학적, 실존적, 심지어 신학적 압력에 직면한다. 투렛 증후군 환자의 혼은 생리학적, 실존적, 심지어 신학적 압력에 직면한다.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충동에 우롱당하고 사로잡히고 혼을 잃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끊임없이 무서운 압력에 직면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흉은 이렇게 썼다. 감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수하고 잡다한 감각의 집적 혹은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러한 감각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차례차례 이어지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흘러간다. 휴메의 생각대로라면 인간의 정체성은 허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각 혹은 지각의 연속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의 지각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인간은 그저 계속해서 변화하기만 하는 감각의 집합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체 혹은 자아에 의해 통일을 유지하는 확고한 존재이다. 그러나 슈퍼 투렛 증후군 환자처럼 불안정한 존재의 경우에는 흉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분명히 그들의 생활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발작적인 지각과 움직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알맹이를 이루는 이성도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영처럼 동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슈퍼 투렛 증후군 환자는 인간이라기보다는 흉이 말한 거품과도 같은 존재이다. 철학적 신학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것은 자아가 충동에 의해 압도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운명이다. 충동에 압도당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적인 운명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프로이트적인 운명의 경우에는 비극적이기는 해도 이성, 의식이 존재하는 반면에
흉적인 운명은 무의미하고 부조리할 뿐이다. 슈퍼 투렛 증후군 환자는 진정한 인간, 어디까지나 개체다운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과 싸워야 한다. 투렛 증후군 환자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을 방해하는 무시무시한 장벽에 직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야말로 경이라고 불러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들은 싸움에서 승리한다. 살아가는 힘,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 개체다운 존재로서 살고 싶다는 의지력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떠한 충동이나 병보다도 강하다. 건강, 싸움을 겁내지 않는 용맹스런 건강이야말로 항상 승리를 거머쥔 승리자인 것이다. 3부 이행 슈스타코비치의 비밀이란 그의 왼쪽 뇌실 관자뿔 부분에 금속 파편인 탄환 부스러기가 있다는 것이다. 슈스타코비치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몹시 꺼렸던 것 같다. 렌트겐 검사 결과 슈스티코비치의 머리가 움직이면 파편이 움직여서 관자엽의 음악 영역에 압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파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면 반드시 음악이 들려왔다고 그는 말했다. 그때마다 새로운 선율이 머릿속에 가득 차 그것을 작곡에 이용한 듯하다. 지금까지 나는 기능에 대한 기존의 개념에 의심을 품고 상당히 근본적인 재검토를 제창했다. 그러나 결손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과잉을 제기했을 뿐이기 때문에 대국적으로 보면 역시 기존의 개념을 고집한 셈이 된다. 그러나 전혀 별도의 개념을 쓸 필요도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현상 그 자체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대로의 경험과 사고와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려면 시나 그림과 좀 더 관련이 깊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꿈이 그렇다. 기능 일변도의 용어로 어떻게 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물을 생각하거나 논하는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 두 가지 영역을 뭐라고 불러도 좋겠지만 물리적인 영역과 현상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이다. 요컨대 양과 형식을 문제 삼는 영역과 사물의 질을 다루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고유의 정신세계, 마음의 여로 혹은 심상 풍경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대개는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학적인 상관관계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리학적인 것이나 신경학적인 것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도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런 때에 생리학 혹은 신경학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거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쓸데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며 무언가에 의해 규제된다. 그러나 우리는 신경기능과 신경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라고 여긴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사고는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때때로 기질적인 병의 개입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때는 생리학적, 신경학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3부에서 다루는 것은 바로 그러한 환자들이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명백하게 병리학적인 사례를 다루었다. 신경학적으로 말해서 두드러진 과잉 혹은 결손이 인정된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환자와 친척들은 진료를 맡은 의사는 물론이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늦든 빠르든 알아낸다. 내면 세계와 기질이 변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윽고 분명히 드러나듯이 신경 기능에서의 커다란 양적이라고 말해도 좋다. 변화가 원인이 된다. 제3부에서는 주로 회상을 다룬다.
회상은 지각이 변형한 것, 상상 혹은 꿈으로 간주되어 신경학과 의학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문제이다. 이러한 회상, 즉 과거로의 이행은 당사자의 감정 및 의미와 관련이 있고 흔히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꿈과 같이 심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물며 신경학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라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그 속에 내재된 어떤 활동의 표출이거나 아니면 영감 또는 심령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회상은 본질적으로 극적이고 이야기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고 게다가 개인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좀처럼 증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하기보다는 정신분석가나 사제와 상담함으로써 정신 이상으로 보거나 종교적 계시로 평가하는 것이다. 누구도 환각을 의학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질적인 원인을 의심하거나 발견하면 환각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기까지 한다. 물론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병일로는 환각의 가치 및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제3부에 실린 이행의 모든 경험은 많든 적든 기질적인 원인에 따라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밝혀내기까지는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했다. 기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서 이행 혹은 회상의 심리적, 정신적인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도스토옙스키가 발작 시에 신 혹은 영원한 존재의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면 다른 기질적인 조건도 똑같이 작용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현세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제3부는 말하자면 그러한 문에 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슈링스 잭슨은 1880년에 어떤 종류의 간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이행, 문 혹은 몽환 상태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가 쓴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회상이라는 단어이기는 했지만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상이 발작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간질이라고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초양성 정신 상태가 지극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간질이라고 의심해도 좋다. 나는 회상만을 따로 떼어내 상담한 경험이 없다. 그러나 나는 회상만을 떼어내 상담한 일이 있다. 간질뿐 아니라 다른 기질적인 조건 아래서 일어난 회상이 있는가 하면 발작성의 강제 회상도 있다.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환영도 있고 어떤 존재가 나오거나 정경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이행 혹은 회상은 흔히 편두통으로 인해 나타난다. 힐데가르트의 환영, 참조. 간질로 인한 것이든 중독 증상으로 인한 것이든 이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감각은 인도로 가는 길에 드러나 있다. 단순한 중독이나 화학 물질로 인해 일어나는 것은 억누를 수 없는 향수와 내 안의 개에서 보이는 기묘한 후각 과민증이다. 살인편은 발작 혹은 이마엽성 탈억제에 의해서 실제 있었던 무서운 살인은 회상하게 된 예이다. 제3부의 주제는 관자엽과 변연계의 특이한 자극을 가한 결과 발생하는 사람을 과거로 이행시키는 심상과 기억의 힘이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뇌 속이 어떻게 될 때 환영과 꿈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셔링턴이 신비로운 직물기라고 부른 뇌가 우리를 과거로 운반해가는 마법의 융단을 어떻게 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회상